자, 이번 시간은 토지 정책 중에서 간접적 개입 겁나 양이 많아요. 그래서 일단은 뼈대 정확히 잡아내는 게 필요한데요. 자, 간접적 개입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수요자나 공급자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제3자 입장에서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을 우리가 간접적 개입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제일 먼저 나오게 될 주제가 도시군 관리 계획이라는 개념. 해서 용도 지역으로 대표가 되죠. 그래서 공법, 국토기획법 할 때 공부했던 내용을 다시 여기서도 출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 우리 앞에서 부의 외부 효과라는 개념이 하나의 이슈가 됐었죠. 해서 자, 어떤 토지 이용 주체의 의사와 무관하게 제3자에게 손해를 주는 경우 이때 이걸 부의 외부 효과, 이런 부의 외부 효과를 제어하기 위한 수단이 바로 도시군 관리계 소위 지역지구제라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법 체계로는 이걸 우리가 도시군 관리계획이라고 부르게 될 것이고, 학계론에서는 그 중에서 용도지역과 용도지구를 중심으로 지역지구제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물론 이제 지구단위계획 이런 것들도 지문 속에서 출제가 되게 돼요. 그래서 자, 일단 이렇게 하는 거죠. 자, 만약에 국가는 지자체에서 용도지역제가 없다. 그러면 이제 건폐율 용적률 규제도 안 되고, 제일 여기서 이슈 삼는 게 용도 제한이 문제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학교는 앞쪽에서 건물의 종류 간단하게 사산 전문, 영교, 근주, 구입 9개 시설군 30개 용도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토지 소유자, 건물 소유자에게 지 멋대로 용도를 결정할 수 있게 해줘버리게 되면 아사리판인데, 주택가 인근에 유흥주점이 들어설 수도 있겠고, 유흥주점 많은데 갑자기 이상한 공장이 들어설 수도 있겠고, 공장 한가운데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게 되면 서로 불편함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주택은 주택끼리, 상가는 상가끼리, 공장은 공장끼리 이렇게 토지 이용 유형을 결정을 해놓게 되면 서로 피해를 주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거, 이게 소위 용도지역제 출발점이 되게 됩니다. 용도지역은요, 전국토 21개 중에 하나의 등급을 매겨서 건폐율 용적률, 용도를 규제하는 기한 개념이고, 용도지역의 종류 크게 4가지, 도시지역이라고 하는 거, 관리지역, 농림지역, 그리고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나눠서 볼 수 있다. 우리가 이제 관리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을 도시지역, 외지역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도시지역은요, 인구산업 이렇게 밀집이 되어 있거나 밀집의 예상서 개발 등을 하지 않는다. 이건 뭐 큰 의미는 없고, 이건 나중에 16개로 세분이 되게 됩니다. 관리지역, 애매한 토지다 이렇게 가야 되겠고요. 그럼 농림지역이라고 하는 거, 농림업의 진흥과 산림보전, 그리고 출제 포인트는 자연환경 보전지역, 보전하고 보육성이라고 하는 거. 전통적으로 용도적인 정의를 물어볼 때는 2가지 유형이었어요. 주거지역 가지고 하나 구성하는 게 하나의 패턴이고, 또 하나가 제일 뒤에 21번째 용도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에서 이 긴 용어를 다 외울 수 없어 크적 키워드 보전하고 보육성이라고 하는 거고, 자, 학계론 파트에서는 이걸 가지고 도시지역 중 일부에 대해서 자연환경 보전지역 말이 되지 않습니다. 도시지역에 대응하는 용도지역이 뭐가 된다? 자연환경 보전지역에서 외울 게 뭐라고요? 보전하고 보육성이라고 하는 거, 이게 좀 쉽게 구성하는 쟁점이 되게 될 것이고요. 관리지역은 계생보, 우리가 공법할 때도 필요하지만 그냥 계속 기억해 두셔야 돼. 계획관리지역, 도시지역에 준해서 관리가 필요한 지역, 생산관리, 농림지역에 준해서 관리가 필요한 지역, 그리고 보전관리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준해서 관리가 필요한 점. 공법할 때는 얘기했죠. 21개 중에 가장 규제가 센 땅은 뭐가 된다? 자연환경 보전지역이라고 하는 거. 관리지역 3개 중에서 가장 규제가 센 땅은 보전관리,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합니다. 한편 도시지역은 16개로 세분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만 외우자고 그래서 다 외울 수는 없다. 1전단, 2전공 이렇게 1전단, 2전공만 외우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법할 때도 마찬가지고 학계론 할 때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우리가 도시지역은 16개인데 그걸 크게 4개 그룹, 수상, 공록 등으로 대별해 볼 수가 있겠다. 그래서 주거지역은요, 다시 전, 일준 등해서 총 6개로 나눠지게 됩니다. 자, 상업지역은 중심, 일반, 유통, 근린에서 4가지가 되겠고, 그러면 공업지역, 전, 일준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하고요. 녹지지역은 자, 생보 이런 식으로 구분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줄줄 외워서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공법할 때도 마찬가지고 끊임없이 노출되셔야 돼.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대충 윤곽을 잡게 됩니다. 먼저 이제 구체적으로 주거지역, 전용주거, 일반주거, 준주거에서 제가 아까 이제 1전단, 2전공이라는 공식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종 전용주거지역은 단독주택 중심, 2종
2종 전용 주거지역은 공동주택 중심이라고 하는 거, 1전단 2전공 요거 하나만은 기억해 두셔야 돼. 나머지 일반 주거지역 승수에 따라서 저층, 중층, 중고층에서 이렇게 나누어서 볼 수는 있는데요. 자, 이건 욕심이야. 일단은 무조건 1전단 2전공이라도 똑바로 외우고 가셔야 돼. 왜? 전용 주거지역을 정확하게 외우게 되면 일반 주거지역은 같이 어차피 섞어서 구성을 하거든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정확히 외우시는 거야. 그래서 1종 전용 주거지역은 단독주택 중심, 2종 전용 주거지역은 공동주택 중심이라고 하는 거에서 1전단 2종. 그래서 내가 땅을 가지고 있는데 국가지자체에서 1종 전용 주거지역으로 정해준다. 그러면 단독주택 중심이 될 테고 2종 전용 주거지역으로 정해준다. 그러면 공동주택 중심으로 이 토지를 이용할 수 있다. 일반 주거지역은요, 저층, 중층, 중고층, 준주거지역은 주거 기능 외에 상업 업무 기능의 보완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 공법 공부하다 보면 준주거지역은 항상 상업지역과 유사하게 취급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뒤에서 이제 도시형 생활주택 이런 것들이 앞에서 지문 한두 개 나왔었는데, 도시형 생활주택은 원래 이제 일반 주택하고 함께 건축할 수 없는데 준주거지역 상업지역에서 도시형 생활주택 다른 주택과 함께 건축할 수 있다. 이런 명제가 주택법 공법에서 이슈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 해서 1전단 2전공 이거 외우셔야 돼. 상업지역 중심 일반 유통 관련해서 중심 상업지역 가장 번화한 지역, 일반 상업지역 조금 처지는 지역, 유통 상업지역 도매시장, 근린 상업지역 소매시장 뉘앙스만 가능하지 절대 이걸 외우실 수가 없습니다. 공업지역 전 1종 중화공업이 전용공업, 일반 공업지역은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공업, 준공업지역이라는 것은 경공업 외에 주거, 상업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지역. 자연녹지역 엄청 깁니다. 제한적 개발, 생산녹지, 개발유보, 보존녹지, 보존. 그래서 도시적 이렇게 16개를 묶어서 부를 때 도시지역이란 용어를 쓰게 됩니다. 16개를 묶어서 부를 때 뭐라고 합니다? 도시적. 그래서 이 도시적 16개 중에서 가장 규제가 센 땅은 뭐가 된다? 보존녹지라고 하는 거. 그래서 공법할 때 하는 얘기죠. 도시적이 세분되지 않게 되면 가장 규제가 센 보존녹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고, 관리적이 세분되지 않게 되면 그중에 가장 규제가 센 보존관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고, 용도적이 지정되지 않게 되면 21개 중에서 가장 규제가 센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해서 국토기부 공법할 때 주로 논의하는 쟁점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검토, 이게 이제 용도적인 종류 얘기인데 대단히 이건 어렵습니다. 건물의 종류, 토지의 종류 두 가지는 이렇게 뼈대 가지고 가셔야겠고요. 자, 그래서 이 용도 지역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텐데, 이 용도 지역에 따른 규제 변화를 위해서 추가적으로 다 용도 지구라는 것도 지정을 할 수 있죠. 이거 역시 국토기획법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토지가 있으면 무조건 뭐가 있다? 용도 지역. 용도 지역은 경우의 수가 21개 중에 하나의 용도 지역을 갖게 된다. 이렇게 뼈대를 잡게 됩니다. 21개 중에 하나의 용도 지역을 갖게 된다. 이게 기본 구조. 한편 이 용도 지역을 바꾸게 되면 건폐율, 용적률, 용도제는 다 바뀌니까 이 토지 위에다 추가적으로 뭘 정할 수 있다? 용도 지구라는 것을 정할 수 있다. 자, 용도 지구는 종류가 대단히 많았었는데 꼭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2개, 3개 필요하면 중복하여 지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에 대해서 용도 지역은 21개 중에 오직 하나만을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중첩하여 지정할 수는 없고 중복하여 지정할 수는 없다. 이런 것들이 공법에서 이제 출발했던 내용들인데 학개론 파트에서 지문 형태로 구성이 되게 됩니다. 그 외에 용도 구역이라고 하는 것도 있을 수가 있죠. 자, 이거 공법할 때 공부했던 주제야. 개, 시, 수, 도, 입에서 개발 제한 구역, 시가화 조정 구역, 수산자원 보호 구역, 도시 자연 공원 구역, 입지 규제 최소 구역. 물론 이제 학개론 파트에서는 그린벨트 개발 제한 구역만 지문 한두 번 출제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시군객 시설은 우리가 공영 개발과 관련된 부분이라서 따로 얘기를 안 하고요. 여기서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죠.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 자, 이렇게 봅니다. 자, 토지가 있으면 용도지역이 있는데 그 토지 중에서 이 건폐율, 용적률, 용도자를 빨리 바꿀 필요가 있을 때 뭘 수립한다?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한다. 그래서 앞에서 공법 하실 때 공부했던 거 생략할 수 있다. 아까 우리 토지적성 평가잖아. 환경성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했을 때 겁나 빠른 거, OG라고 하는 거. 요즘에 제가 유튜브 보다가 삼성에서 뭐죠? 별짓을 다 해. 자, 뭐지? 핸드폰을 접었다 폈다 이렇게 한다면서 접었다 폈다는 핸드폰 볼 시간도 없네요. 저는 하도 정신이 없어서 볼 시간이 없는데 그걸 보면서 마음이 약간 스산한 느낌이 들었어. 내가 삼성 걱정할 입장은 전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지만은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개판이 돼버렸는데 그 광고한다고 팔리냐고.
겁나가지고 핸드폰 밖으로도 못 갈걸요. 겁나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보면서 제가 이번에 느낀 게 있어. 겁나 삶에 대한 애착이 심하구나. 그냥 살아보겠다고 마스크 계속 쓰고 다니셨잖아. 이제는 점점 귀찮아져. 마스크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거 있었잖아요. 그 마스크를 사네 못 사네 약국 앞에서 줄을 서갖고 뭐 그렇게 불평불만들이 많아. 그래서 근데 이제 마스크가 좀 적당히 공급이 되니까 이제 또 안 해. 해서 하여튼 그러다 치고요. 지금 이제 지구 단위에 가면 겁나 빠르다. 각종 생략할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거의 시험 지문은 구성이 안 돼. 그래서 지역 지구제까지만 출제 이슈. 다만 이 용도 지역을 정함에 있어서 토지의 특성을 파악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걸 우리가 토지 적성 평가제라고 부르게 된다. 이런 것들도 지문의 구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용도 지역의 종류 더 분류 한번 보셨고요. 자 그래서 이걸 이제 이렇게 구성이 된다고요. 그래서 먼저 용도지역은 크게 4개로 구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도시지역은 16개로 세분할 수 있다. 용도지역과는 중복하여 지정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 뭐 큰 이슈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용도지구라고 하는 거. 용도지역에 따른 규제 변화를 해서 추가적으로 지정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 근데 용도지구의 종류가 몇 개가 있었잖아요. 필요 없으면 2개, 3개에게 중첩하여 지정할 수 있다. 정리하면 용도지역 간에는 중첩하여 지정할 수 없고 용도지역과 지구는 당연히 중첩 지정. 왜? 용도지구를 지정한다는 얘기는 이미 토지에 뭐가 이미 존재한다. 용도 지역이 존재하기 때문에 용도 지역과 지구는 중첩하여 지정할 수 있고 또 용도 지구끼리도 필요하면 어떻다 중첩하여 지정할 수 있다. 용도 구역은 그린벨트 하나만 이슈가 됐었죠. 그래서 기존의 용도 지역 등에 따른 규제를 강화 또는 완화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것이 용도 구역. 거의 안 나와요.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하는 거. 작년 공법에서 출제가 됐었죠. 자, 이 정의를 딱 써놓고 나서 이게 뭐 어떤 관리 계획이냐라고 물어보는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지역, 자 하나의 시 또는 군을 가리켜서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지역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 중에 전부가 아니라 일부에 대해서 소위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묶인 지역에 대해서 어떤 토지 이용 규제 다루는 계획을 뭐라고 한다?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개념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공법에서 나올 때 유치하게 일부에 대해서 자 수립하는 도시군 관리 계획 이렇게 법에서 정의를 하거든요. 이걸 가지고 다음 중 이 계획이 뭐냐? 그 중에 지문 중에 재밌었던 게 일부 관리 계획 뭐 이런 용어를 써가지고 아주 깜찍하게 출제가 됐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하는 거 이것도 관리 계획의 일종이 되게 됩니다. 이 자세한 내용은 어차피 국토기획법 공법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긴 얘기 했는데 하여튼 말은 길은데 거의 출제 빈도는 낮아요. 이 지역 지구제는 소위 부의 외부 효과를 제거 또는 완화하기 위한 목적에서 지정한다. 주택은 주택끼리 상가는 상가끼리 이게 바로 같이 뭉쳐있으면 서로 피해를 적게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 이렇게 논의를 해보겠고요. 토지 적성 평가라고 하는 거 이 토지를 개발할 것이냐 보존할 것이냐 등등등 용도 지역 등을 정하는 과정에서 용도 지구를 정하는 과정에서 토지의 특성을 평가하는 것을 토지 적성 평가제. 아까 우리 지문 중에서 뭐 도시 개발 같은 거 정의를 쭉 설명하면서 토지 적성 평가제란 이런 것이다 해서 그냥 이것도 그래. 토지의 특성을 적성을 평가하는 거. 그냥 이게 어렵게 생각하시면 끝이 없고요. 그냥 단어 그대로 가시게 되면 토지의 특성을 파악하는 과정을 뭐라고 한다? 토지 적성 평가라고 부르게 된다 해서 지문 1개짜리에 불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자 과거에 나왔을 때는 지역과 지구의 특성에 대해서 자 중복 지정할 수 있냐 없냐 이런 거 물어봤었고 요즘에는 용도지역의 정의를 가지고 출제하는 거 점점 문제가요 깔끔해져요. 깔끔해진다는 게 뭐냐면은 오히려 이런 식의 문제가 훨씬 많은 공부가 돼 있을 때만 이해할 수 있는 명제이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 출제위원들이 아주 머리를 잘 굴리게 되는 게 실체법을 가지고 그냥 내버려. 출제 오리 시비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내용을 이해를 못해도 실체법 그대로 내버리면은 어떻다 틀리고 맞고가 명백하게 갈리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셨고, 그 다음에 이제 토지거래 허가제 거의 안 나와요. 지문 하나짜리야. 아까 설명드렸었죠. 원래 이제 사용 수익이에요. 토지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사용 수익할 수 있다, 처분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가게 될 텐데, 사용 수익에 대해서 공적인 규제를 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바로 용도지역 지구제라고 부르게 될 것이고, 처분에 대해서 규제를 하는 것을 토지거래 허가제라고 부르게 됩니다. 아까 우리 선매 협의할 때 설명드렸어요. 국토부장관 시도지사라고 하는 사람이. 자, 토지 거래, 토지 투기적 거래, 지가의 급격한 상승, 혹은 그런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 마음대로 토지 거래 못하게 막는 것이 토지 거래 허가제. 그래서 요걸로 한번 이슈가 됐잖아요. 주택가격이 급등한다고 하니까 정부 관계자들이
주택거래 허가제를 도입을 하는 것도 고민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문을 딱 띄우게 됩니다. 물론 도입할 생각은 전혀 없어요. 그 사람들은 그냥 분위기만 잡는 거야. 집값이 계속 움직이게 되면 우리가 뭔 미친 짓을 할지 모르니까 각성하시라, 마음의 준비하시라, 이런 식으로 협박하는 그런 용도인데, 이게 이제 당연히 그게 신문 기사에 보면 위헌 시비가 막 나오게 됩니다. 예, 미친놈들 되겠습니다. 현행법에서 토지 거래 허가제는 합헌입니다. 이미 소송 붙었는데 합헌으로 판단이 돼요. 그래서 허가구역 내에서는요, 마음대로 토지 거래할 수 없고, 다 시군구청장이 매수인이 실소유 목적일 때만 어떻게 할 수 있다? 허가 처분을 할 수가 있다. 그럼 투기 목적일 때는 어떻다? 허가 처분을 불허가 처분해서 땅을 못 사게 만드는 거. 그걸 만약에 지금, 자, 제가 지금 주택거래 허가제를 제가 예시를 했어요. 이런 게 시험에 뜰 수가 있거든. 왜? 지금 우리나라에서 시행되는 주택정책, 자, 정부 정책으로 틀린 걸 고르시오. 그럼 이제 전형적이나마 예상되는 문제가 주택거래 허가제 이렇게 툭 던져줄 거야. 그럼 수험생은 멘붕이어버려요. 토지거래 허가제까지는 공부했던 것 같은데 개새끼가 주택거래 허가제를 설명을 안 해줬네? 라고 생각한다고. 시험 보다가 선생님 욕이 나와. 아, 새끼 이거 왜 설명 안 하고 지랄. 이런 제도 없다고 해요. 아직은 없다고요. 토지거래 허가제는 있지만 뭐는 없다. 주택거래 허가제는 현재 우리 법 체계 안에 들어와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 요거 이제 하나 체크해 드리려고. 내용은 거의 의미 없어요.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아까 문제가 되는 게 선매협의라는 개념과 연계가 되어 있고요. 자, 그래서 토지정책 중에서 이용, 사용 수익에 관한 규제, 바로 지역지구제, 그 다음에 이제 처분에 관한 규제, 토지거래 허가제, 이런 것들이 우리 법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자, 우리 앞에서 다시 가십시다. 현실의 부동산 시장은 준강성 효율적 시장이다 라고 하는 거. 부동산의 가격에 과거의 정보, 현재 정보는 반영이 돼 있지만 아직 공표되지 않은 정보 등은 반영되어 있지 않다. 사실은 이제 현실에서 현재 정보까지도 제대로 알기 어려운 상태였었죠, 과거에. 그래서 어떻게 한다? 자, 바로 부동산 가격이라는 것을 공시하는 시스템. 이건 나중에 감정평가를 할 때 무조건 한 문제가 또 구성이 되는데, 사실 여기에서도 정책론에서 또 한 번 문제가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부동산 가격 공시, 우리 시험용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토지 가격의 공시, 단독주택 가격의 공시, 공동주택의 가격 공시, 세 개 뼈대 잡아내셔야 돼. 다시 토지 가격의 공시라는 것이 있겠고, 그 다음에 단독주택 가격의 공시, 그 다음에 공동주택 가격 공시, 뼈대 잡으셔야 된다고. 외우는 순서가 그냥 토지 가격, 주택 가격 이렇게 하면 이제 개판돼 버리니까 외우기 편하기 위해서 토지 가격의 공시제도 있고요, 단독주택 가격 공시제도가 있고요, 그다음에 공동주택 가격 공시제도가 있다. 자, 이렇게 세 개로 뼈대를 잡는 게 암기하기 더 편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정리하게 되면 토지 가격이라고 하는 거, 국토부 장관이 전국에 50만 필지에서 가격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게 표준지, 공시지가. 자, 우리 앞에서 부동산 활동에 따른 토지에 분류할 때 표본지, 공시지가, 이따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출제를 했던 바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외우셔야 돼. 그래서 국토부 장관이 표준지, 공시지가라고 해서 전국에 50만 필지에 대해서 가격을 공시를 하게 되면은, 그것도 어떻게 된다고요? 이때 시군구청장이 자신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나머지 토지에 대해서 그 표준지 공시지가라고 하는 거, 그리고 토지 가격 비준표, 이런 것을 활용해서 정부에서 두 가지를 보내주는 거야. 표준지 공시지가 하나 결정해주고, 그 다음에 니들이 가격 다 매길 때 기준점 삼아라. 토지 가격 비준표 비교해서 정하라는 토지 가격 비준표 두 개를 보내주게 되면 시군구청장은 자신의 관할구역 안에 나머지 토지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 바로 하나하나 가격을 매기게 된다. 이걸 우리가 개별 공시지가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토지 가격은 표준지 공시지가라는 시스템과 그것을 기반으로 만들어지는 개별 공시지가라는 것이 있다. 그래서 전국의 토지 가격이 다 공시가 되어버리면은 우리가 뭐 할 때, 중개를 하거나 거래를 할 때 기준점이 대충 잡히잖아요. 물론 실거래가보다 좀 낮다, 이런 평가를 받고는 있지만은 우리가 어디서 이 내용을 공부를 하시게 돼요? 여러 군데서 공부를 해. 한두 군데가 아니야. 나중에 세법에서는 국세에서 기준시가라는 표현을 쓰게 될 테고, 지방세에서는 바로 시가 표준액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토지에 있어서 개별 공시지가라는 것이 지방세에서는 시가 표준액에 해당하는 개념이 될 테고, 그 다음에 국세에서는 기준시가라는 표현과 연계가 돼요. 또 공인중개사법에 가서 확인설명이라고 해서 기본 확인상에 대상 물건의 표시, 그 다음에 권리관계, 공법상 이용규제. 공법상 이용규제가 아까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도시
시군계획설, 시구단계획 이런 거와 관련되어 있고, 입관비라고 해서 현장 답사를 통해서 입지 조건, 관리, 비선호시설 등에 대해서 확인 설명할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것이 거래 예정 금액, 같이 묶여 있는 게 개별 공시지가, 개별 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등을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때도 중개 대상물의 확인 설명서에서도 개별 공시지가는 의미가 있었고요. 같이 이제 단독주택가격 구조 똑같습니다. 국토부 장관이 전국의 단독주택 중에서 일부를 뽑아서 가격을 결정하게 되면 뭐가 된다? 표준주택가격이라고 부르게 된다. 시군구청장은 이 표준주택가격을 베이스, 기초로 해서 나머지 가격을 다 매기게 된다. 이걸 뭐라고 한다? 개별주택가격이라고 부르게 된다. 이렇게 이제 볼 테고, 그 외에 국토부 장관은 전국의 공동주택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가격을 공시한다. 이걸 뭐라고 한다? 공동주택가격. 해서 좀 유치하게 문제 구성할 때 시군구청장이 공시하느냐 또는 국토부 장관이 공시하느냐, 이게 출제 포인트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 들어가 있으면 다 누가 하고, 시군구청장, 개별 없는 거 표준주 공시니까 표준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 공시를 하게 된다. 이렇게 뼈대를 삼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부동산 가격 공시 제도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아까 부동산 가격이라고 하는 거, 정부가 바로 시장에 반영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부동산 가격 공시 제도를 통해서 어떻다?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부가 간접적으로 시장에 개입하는 방법이다. 직접 사거나 파는 것이 아니라 바로 간접적 개입 방법, 이런 게 있겠고요. 그리고 나서 실거래가 신고제라고 하는 거, 역시 공인중개사법이랑 같이 공부하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다루고 있는 제도. 자, 우리 공인중개사법 실거래가 신고제 관련해서 간단한 거 한번 기억해 볼까요? 자,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되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매매계약, 공급계약에 대해서는 어떻다? 바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된다. 매매계약, 공급계약에 대해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된다. 외우시라고 의미를 생각하지 말고 신고 대상이 기본적으로 매매계약, 공급계약. 지금 제가 설명드리고 있는 게 뭔 얘기야? 공인중개사법 얘기를 하고 있다고. 듣고 버려요. 자, 그러다 치고 이제 실거래가 신고의 대상. 자, 이렇게 갔었죠. 거래 당사자, 개업 공인중개사가 매개가 되지 않고 거래 당사자끼리 거래했을 때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내에 뭘 해야 된다? 실거래가를 신고를 해야 된다. 어디다? 부동산 소지지 관할 신고관청에다가 공동으로 신고를 해야 된다라고 할 것. 자, 한편 개업 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했을 때는 개공이 어떻다? 신고 의무가 있지, 거래 당사자는 신고 의무가 없다라고 할 것. 역시 동일한 논리 구조로 바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 등 소재지 관할 신고관청에다 다 신고를 해라. 그래서 이제 공인중개사법 이용해서 맨날 장난치는 게 중개사무소 소재지 말이 안 되는 거야. 중개사무소 소재지가 아니라 뭐가 된다? 부동산 등 소재지 관할 신고관청에 신고를 해야 돼. 왜? 안 그러면 웃기잖아. 거래 당사자는 부동산 등 소재지고 개공은 중개사무소 소재지. 이런 논리적으로 안 맞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출제 이슈, 이 파트에서 공인중개사법 이용해서 출제 이슈가 됐던 것이 뭐라고요? 바로 부동산 등 소재지라고 하나. 그 다음에 이제 그냥 얘기 나온 김에 거기서 공동으로 신고한다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제출은 어떻게 한다? 단독으로 제출한다. 출제 포인트, 제출은 어떻게 한다? 단독으로 제출한다. 그래서 만약에 이 거래 당사자 두 명이 꼭 손 잡고 가서 제출할 필요는 없다라는 게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이슈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것도 실거래가 신고라는 것도 지금 이제 국토부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시가 되기 때문에 가격 정보라는 것을 시장에 오픈, 제공을 하기 위한 그런 방식이 된다. 그래서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실거래가 신고제라고 하는 것도 공통적인 이슈가 뭐라고요? 바로 정부에 대해서 가격 정보, 시장에 대해서 가격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그런 수단. 그래서 간접적 개입 방법, 이렇게 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슈 3개. 자, 개발 부담금, 재건축 부담금이라고 하는 거. 이 개발 부담금, 재건축 부담금은 학계로 출제가 되고요. 나중에 세법에서 양도 차익 계산할 때 출제 이슈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양도 차익을 계산해 내에 있어서, 자, 양도 가액에서 빼야 될 것이 필요 경비라고 해서 취득가액이 있었고요.
있고요. 그 다음에 자본적 지출에 그리고 양도 비용 이 세 가지를 뺀 금액이 양도 차익이라는 개념이 될 텐데 이 자본적 지출액 중에서 개발 부담금, 재건축 부담금이라는 개념이 있게 됩니다. 개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런 식이야. 자, 개발 부담금, 도시 개발 사업 등을 하게 됩니다. 지가가 급등하게 됩니다. 정상 지가 상승분을 초과해서 이익을 얻게 되면 야, 니들 날로 먹지 말고 그 돈 얼마 토해내라 라고 하는 것을 개발 부담금. 그래서 이 개발 부담금의 납부 의무자는 개발 사업을 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 옆에서 같이 이득을 얻은 토지 소유자가 내야 되는 게 뭐가 된다? 개발 부담금이라고 하는 거. 결국은 이 개발 과정에서 국가나 지자체가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일정한 재정 투입이 있어야 되거든. 예를 들어서 학교도 만들어줘야 되고 공원도 만들어줘야 되고 등등등. 그러니까 니들도 어떻게 해라? 이 이익을 일부러 어떻다? 토해내라 라고 하는 거. 이게 개발 부담금 제도가 되게 됩니다. 다시요. 이 문맥을 맥락을 보지 마시고 그냥 뉘앙스만 가시는 거야. 개발 사업 과정에서 지가의 상승분이 있게 되면 그 이익의 일부를 어떻다? 국가에서 삥을 뜯는 제도, 이걸 개발 부담금 제도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문장 가볼까요? 자, 개발사업 시행이나 토지용계획 변경 등등등 때문에 정상 지가 상승분을 초과해서 그 사업 시행자 또는 토지 소유자가 얻게 되는 이득에 대해서 일부를 얻었다 삥을 뜯는 제도, 개발 부담금 제도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것도 조세랑 비슷해요. 뒤에서 이제 토초세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릴 텐데 세금이랑 거의 비슷해요. 준조세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나중에 토초세는 위헌 판단을 받게 돼요. 이유는 뭐냐면 조세라고 하는 것은 세금을 냈다고 해서 어떤 반대급부도 전혀 있을 수 없는 것이 조세라는 개념이 되게 됩니다. 이에 대응해서 이 개발 부담금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양도소득세, 양도세 계산할 때 일부 빼준다고 그랬어요. 자본적 지출로 인정한다. 그러니까 얘는 위헌 판단이 나오지 않게 되는 겁니다. 또 비슷한 것이 똑같은 게 재건축 부담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재건축 과정에서 자, 큰 이익을 얻게 된 조합원들에게 일정 이익을 토해내라 라고 하는 둘 다 똑같아. 도시개발 사업 같은 큰 사업을 할 때 이익을 얻는 사람, 재건축 과정에서 큰 이익을 얻는 사람, 그 중에 이에서 일부 이익을 토해내라 라고 하는 것을 재건축 부담금 또는 개발 부담 구조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 국토부 장관은 재건축에서 발생하는 재건축 초과 이익을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부담금으로 징수를 한다. 둘 다 합헌입니다. 계속해서 그런 이슈가 돼. 자, 이게 땅값이 나중에 빠지면 보장해 줄 거냐? 재건축 아파트가 빠지면 니들이 국가가 보장을 해 줄 거냐? 뭐 이렇게 딱 시비를 걸어요. 그리고 지금 확정되지 않는 이익이다. 그래서 이게 위헌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소송 많이 걸려도 헌법재판소에서 일관되게 얘는 어떻다? 합헌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재건축, 자, 부담금, 개발 부담금 다 같은 구조. 이것도 마찬가지야. 정부가 직접 땅을 사거나 건물을 팔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조세 비슷하게 간접적으로 개입을 하게 된다. 그럼 이제 재건축 부담금이나 개발 부담금을 때려 맞추잖아요. 그러면 이제 투기 이런 것들이 그만큼 어떻다? 감소하게 되는. 재건축에서 혼자서 떼돈을 번다고 생각하면 사람들이 다 재건축 앞에 몰빵을 할 거야. 또 도시개발사업 예정지역 이런 데서 개발 부담금으로 환수를 안 하게 되면 다들 투기에 물결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게 이제 얼만큼 이익이라는 게 100% 일정 부분 보장이 되지 않게 되면은 개발 부담금이니 재건축 부담금이니 이런 식으로 뜯어낸다는 걸 알게 되면은 내야 될 돈하고 투자한 비용하고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 그래서 그만큼 어떻다? 투기가 줄어들게 된다. 이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어 하나씩밖에 시험에 안 나오는데 의미, 뉘앙스 설명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토지 정책 중에서 간접적 제도 해서 여기 이제 8년 동안 세 문제 구성이 돼요. 택지 소유 상한제, 토지 초과 이득세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개발권 양도제 총 세 가지가 지금 토지 정책에 대한 간접적 개입한 법 중에서 우리 법에 도입되지 않거나 또는 폐지가 돼버린 제도가 되게 됩니다. 택지 소유 상한제 간단한 얘기야. 그 당시 법에서는 200평이었습니다. 660제곱미터를 초과해서 택지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서 강제적으로 매각을 시켰던 제도. 이게 택지 소유 상한제. 그래서 이런 제도는 현행 우리 법에서는 어떻다? 위헌 판단 받아서 폐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 토초세. 이 토초세하고요, 개발 부담하고 똑같은 구조야. 그래서
토지가 정상 지가 상승분을 초과해서 겁나 뛰었을 때 세금으로 듣던 제도가 뭐가 된다? 토지 초과 이득 세제라는 개념이 되겠고, 이건 위헌 판단 나옵니다. 아까 나온 거야. 어떻게 토지 가격이 나중에 빠지면 니들이 돌려줄 거냐라고 하는 거 사실 억지죠. 땅 가격이 빠지는 경우는 대한민국 건국 이래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혀 일어나지 않을 걸 가지고 논리면 논리가 되는데 어찌됐든 얘는 위헌이 돼. 왜? 세금 형태가 되면 반대급부가 전혀 없다고 그랬어요. 세금 내면은 잘하셨습니다. 이걸로 끝나는 거지. 너 세금 많이 냈으니까 우리가 뭘 해줄게. 이런 건 없다는 거야. 근데 아까 개발 부담금이라고 하는 것은 특징이 뭐 있어요? 양도 차익 계산할 때 일부를 정산할 수 있게 좀 법적인 제도가 준비가 되어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일정한 반대급부가 있었던 것이 개발 부담금, 재건축 부담금의 개념이 될 테고, 토초세, 토지 초과 이득 세제라고 하는 것은 반대급부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떻다? 위헌 판단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출발점은 토초세였어요. 토초세. 근데 이게 투기를 통해서 큰 이익을 받는 사람들 삥을 뜯어내야 되는데, 토초세는 세금을 만드니까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단 나와요. 그럼 이제 그럼 알았어, 이걸로 할게. 개발 부담금 또는 재건축 부담금이라는 형식으로 규제 양식이 바뀌게 돼요. 그래서 본질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본질이 똑같기 때문에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재건축 부담금이라든가 또는 개발 부담금에 대해서 위헌 여부를 논하게 되는데, 자, 아주 끊임없이 계속 합헌 판단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자, 시행 안 되는 거 또 하나가 개발권 양도제라고 하는 거. 이 개발권 양도제라고 하는 것은 미국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얘기를 설명을 드리려면, 자, 용어들이 좀 달라지긴 한데, 자, 미국의 토지용 규제 양식을 보게 되면 개발 가능한 지역하고요, 그 다음에 개발이 못 되는 지역, 규제 지역 또는 보전 지역과 개발이 가능한 지역으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 또는 보전해야 되는 그런 지역의 토지 소유자에게 권리를 하나 만들어줘요. 개발권이라고 하는 권리를 하나 부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없는 제도예요. 우리가 이제 법제도 중에서 점유권이라는 게 우리 민법에서 있는 제도 중에, 물권 중에 하나가 되죠. 좀 독특한 권리 중에 하나가 점유권이라는 권리가 되게 됩니다. 그것처럼 미국에서는 어떤 거? 개발권이라는 권리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규제를 받는 토지 소유자에게 뭐를 한다? 개발권 이라고 하는 권리를 부여를 해요. 그럼 이 개발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양도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개발권을 가지고 개발 가능한 지역의 토지를 사가지고 남들 3층 지을 때 6층, 7층까지 뽑아낼 수 있는 거. 이게 바로 개발권이라는 개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정의 보면 이식이야. 개발권 양도제라고 하는 것은 개발 제한으로 규제받고 있는 보전지역 내에 토지 소유자의 손실이라는 것을 자본주의 시스템에 맡겨서 보전하기 위한 그런 제도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개발권 양도제는 아직 도입되고 있지 않다라고 계속 얘기가 나옵니다. 그린벨트 얘기를 하면서 개발제한구역 규제에서 누구는 규제받고 누구는 규제 안 받고 뭐 형평성 문제가 있다 이런 논의를 전개하면서 그린벨트 안에 있는 소유자한테 뭘 주자? 개발권이라는 권리를 줘서 이걸 딴 데 가서 팔아먹을 수 있게 하자. 그럼 이제 보존도 할 수 있고, 자, 일반 특정인들만 피해를 받지도 않을 것이다. 이런 논리 구조가 개발권 양도제. 그러나 제일 중요한 핵심 이슈는 뭐라고요?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지 않다. 자, 그래서 의미가 이런 식이에요. 개발이 제한된 보전지역 내 토지 소유자가 보유한 개발권, 이걸 개발 가능한 지역 내 개발업체에 매도할 수도 있고요. 또는 개발 가능한 토지를 직접 사서 더 높게 고밀도 개발을 할 수도 있는 것. 이게 바로 뭐가 된다? 개발권 양도제라는 개념이 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이슈, 바로 시행 안 되고 있는 게 택지 소유 상한제, 토초세, 개발권 양도제. 그리고 이제 수험생 입장에서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됐던 주택거래 허가제라고 하는 것도 다 우리 법 체계 안에서는 현재 인정되고 있지 않다라고 할 것. 요렇게 자, 토지 정책 중에서 간접적 개입에 관한 주제 이렇게 살펴보셨어요. 그래서 자, 부동산 가격 공시제나 실거래가 신고제는 사실은 양쪽이 다 걸리죠. 주택 정책이 될 수도 있겠고 토지 정책이 될 수도 있는데 하여튼 묶어서 설명드렸고, 질문 가지고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111페이지 가서 검토하게 되면은 도시군 관리 계획이라고 하는 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특별시, 광역시 또는 군 등의 개발 관할 구역에 대해서 기본적 공간구조, 장기 발전망. 이건 이제 공법 물어보는 건데,
자, 이 도시군 관리계획은 기본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도시군 기본계획은 기본적 공간구조, 장기 발전 방향. 그래서 틀렸어요. 그래서 기본적 공간구조, 장기 발전 방향은 도시군 기본계획의 정의이고 관리계획은 자, 그게 아니죠. 그래서 건폐율, 용적률, 용도 제한 등을 다루기 위한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건 공법을 알면 쉬운 지문이고요. 자, 2번 지문요. 용도 지역 지구제는 토지의 기능을 계획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해서 마련된 법적, 행정적 장치이다. 그냥 항상 나오는 지문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3번 지문요. 용도적 지구제란 사적 시장이 외부 효과에 대해서 효율적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할 때 정부에서 채택되는 부동산 정책의 한 수단이다. 그래서 주택은 주택끼리, 상가는 상가끼리 이런 식의 개념이 부의 외부 효과를 제거 완화시키기 위한 수단. 자, 4번 용도 지역과 용도 지구별로 건물의 용도 등등등을 제한하고 있다. 되게 이게 핵심이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때는 건폐율 용적률 얘기도 하지만 건물의 용도 등을 규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역 지구제가 운영이 되고 있다. 그래서 주택은 주택끼리, 상가는 상가끼리, 주거지역은 주로 주택 지어라, 상업지역은 상가 지어라 라는 식의 개념이 될 것이고요. 자, 5번 용도지역 지구제는 토지용을 제한해서 지역에 따라서 지가가 상승 또는 하락을 야기할 수도 있다. 그렇죠? 자, 상업적으로 지정되면 땅값이 급등하게 될 테고 만약에 자연환경 보전지역 이런 걸 묶여버리면 엄청 규제가 땅값이 폭락하는 모습도 나타나게 될 것이다. 두 번째 박스 1번지만요. 국토기획법상 국토는 토지 이용 실태 등을 고려해서 도시, 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구분하게 된다. 용도지역은 크게 4개로 대별해 볼 수 있다. 2번 용도지역 중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도시 지역 중에서 이게 틀렸다고 아주 어려웠던 지문이야. 용도지역은 크게 도시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 4개로 대별해 보는데 문제 구성할 때 도시 지역 중에서라고 해서 틀리게 구성이 됐습니다. 도시지역 중에서가 아니라 뭐라고요? 도시지역에 대응하는 용도지역의 일종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 틀리게 구성이 된 답이 됐던 지문 중에 하나 넘어가서요. 여러분 교재 이제 112페이지 가서 보면은 자, 이 문제 나오고 나서 꼬리를 물고 1전단, 2전공 얘기가 출제 포인트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국토계획법상 2종 일반 주거지역은 공동주택 중심의 양원 주거환경 틀렸어요. 1전단, 2전공 1종 전용 주거지역은 단독주택 중심, 2종 전용 주거지역은 뭐가 된다? 공동주택 중심. 공동주택은 뭐가 된다? 2종 전용 주거지역이 되는 거라고. 2종 일반 주거지역은 중고층 이렇게 가는데 그걸 쫓아가시면 안 되고 외울 게 뭐라고요? 1전단, 2전공 해서 단독주택은 뭐가 되고 1종 전용 주거지역이 될 것이고 2종 전용 주거지역은 뭐가 된다? 공동주택 중심. 이걸 다 하려고 하면 뒤집니다. 일반 주거지역도 쳐 외우고 전용 주거지역도 쳐 외우고 머리에 남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오늘 말씀의 주제 1전단, 2전공 1전단, 2전공 이게 나중에 공법 파트에서도 같이 일반 주거지역과 전용 주거지역의 정의를 바꿔치기 해서 출제가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외울 건 뭐라고? 1전단, 2전공. 그러니까 이게 객관 시험의 특징이 뭐냐면 뭐 하나로 똑바로 외우면은 문제를 풀어가실 수가 있어. 근데 수험생들이 이게 이제 두려우니까 이걸 자꾸 다 외우시려고 용을 써. 자, 자꾸 하시면 안 되고 몇 개라도 외우셔야 돼. 그래서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8년 또는 16년간의 데이터를 분석해서 보여드리는데 이것도 양이 많아.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돌아서면 또 잊어버린다는 거야. 그래서 그 얘기는 하지 마세요. 젊었을 때는 그러지 않았었는데 젊었을 때 똑같았어. 젊었을 때 똑같았으니까 젊었을 때는 학교 다닐 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그건 양이 작아요. 중고등학교, 고등학교 3년치 책을 다 묶어봐봐요.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6개 과목보다 훨씬 작아요. 3년에 나눠서 배웠더라도. 그러니까 자꾸 그 생각하는 거야. 중고등학교 공부할 때는 뭐 다 벼락치기 해갖고 해도 점수가 어떻게 나오고, 근데 착각을 해서 했는데 이게 나만 나오는 게 아니라 옆에 친구도 같이 나왔어. 그럼 그 아이가 특별히 그 당시에 머리가 좋았던 게 아니라 양이 작으니까 이제 야매로 할 수가 있어. 근데 공인중개사 시험은 전국에서 평균적으로 한 85%가 떨어진다고. 객관적인 팩트에 집중하셔야 돼. 이 중개사 시험 준비하는 분들 제가 보게 되면 거의 대부분이 한 90% 이상이 그래도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는 그래도 내가 외우는 건 좀 자신이 있다라는 사람만 이 학원에 온다고. 수험 시작을 한다고. 중학교 때 집 나가기 시작했던 애들은 절대 돈 줘도 학원 안 나옵니다. 몇 번 봤어, 학원에서. 뭐냐면 엄마가 시켜 또는 아빠가 시켜. 타이틀도 걸어. 뭐 자동차를 한 대 뽑아주겠다. 자기 딸을 그렇게 모르나? 그럼 그 딸은 어떻게 돼?
자동차에 또 용돈이 현혹돼서 그럼 내가 한번 공부를 해보래. 아니야. 자기 딸을 모르는 거야. 자기 딸은 절대 15일 이상 학원을 버틸 수가 없어. 죽음의 레이스니까. 해서 이게 시간 양들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제 공부를 해가는 방법은 키워드 단위로 끊어서 1전단, 2전공, 1전단, 2전공 이렇게 가셔야겠고, 그 다음에 교재 113페이지에 지금 가볼까요? 토지 적성 평가자는 토지의 토양, 입지 등등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다 해서 이런 것들은 패턴 얘기죠. 뭘 포함되는지 알 게 뭡니까? 그래서 공법할 때 포함한다 오른편, 포함하지 않는다 틀린 편, 이런 식의 지금 답 안 되니까 이제 비우고 가실 거.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는 생각해야 돼. 지금 8년간의 지문을 분석을 하고 있지만 모를 얘기가 한두 개가 아니야. 설명 바로 듣고 봐도 모르는 내용이 한두 개가 아니야. 그래서 그걸 어떻게 꼼꼼히 봐서 암기를 한다. 그러니까 머리 나쁜 거 티내는 겁니다. 못 외워요. 절대 못 외우고 이 지문이 또 나와도 헷갈려. 그래서 몇 개 답이나 달달달 외우는 컨셉으로 접근하실 거예요. 2번 질문요. 토지 거래 허가자는 토지에 대한 개발과 보존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제도도 아니죠. 굳이 해석하면 개발이냐 보존이냐, 이걸 용도적으로 뭘 정할 거냐, 이런 게 뭐가 된다? 토지 적성 평가제라는 개념이 되게 됩니다. 토지 거래 허가자는 토지의 투기적 거래, 자, 집값이 급격한 상승, 이런 것들을 관리해서 투기적 거래 등을 억제하기 위해서 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박스, 토지 이용에 있어서 용도적 지구는 사회적 후생 손실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지정한다. 부의 외부 효과가 있으면 어떻다? 사회적 후생 손실이 발생하게 될 것이고, 사회적 후생 손실이 발생하게 되면 안 되니까 지역 지구제를 통해서 이걸 완화, 제거시킬 수 있다. 2번, 토지 이용 규제를 통해서 토지 이용에 수반되는 부의 외부 효과를 제거 또는 완화시킬 수 있다. 용도 지역 지구제를 달리 표현하면 뭐라고 부른다? 토지 이용 규제라고 부르게 되게 됩니다. 3번, 용도적 지구자는 토지용에 수반되는 부의 외부를 제거 감소시킬 수 있다. 4번, 지역 지구자나 토지용 계획은 외부 효과 문제 해결 수단이 될 수 없다라고 해서 틀렸죠? 지역 지구제가 토지용 계획, 토지용 규제의 일종이 되게 됩니다. 동어 반복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때 틀리게 구성이 됐다. 그래서 자, 어찌됐든 지역 지구제에서 첫 번째 답을 뽑아냈네요. 바로 부의 외부 효과를 제거, 완화시키기 위한 수단이 되게 된다. 또는 달리 표현하면 사회적 후생 손실을 완화시키기 위한 그런 수단이 될 수 있는 게 지역 지구제. 자, 세 번째 박스 가볼까요? 국토계획법상 용도 지역과 지구는 중첩해서 지정될 수는 없다. 틀렸죠? 용도 지구를 정한다는 얘기는 이미 토지 밑에 뭐가 있었다? 용도 지역이 있으니까 중첩하여 지정할 수 있다. 2번, 용도 지구는 하나의 대지에 필요하면 2개, 3개, 4개 중복하여 지정할 수 있다. 용도 지역은 21개 중에 하나만 정하지만 용도 지구는 어떻다? 필요하면 2개, 3개, 4개 중복하여 지정할 수 있다. 3번, 개발 제한구요. 도시의 무질서 확산 방지에서 자, 우리 공법 공부하실 때 외우셨다. 도시 확산 방지 보완상. 이게 그린벨트 개발 제한구. 이게 지정 목적이 되게 됩니다. 넘어가서요. 교재 114페이지 가서 보시게 되면 지구 단위계 정의 나왔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구 단위계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 일부에 대해서 토지용 합리화, 기능 증진 등등등을 목적으로 수립하는 도시군 관리 계획을 가리켜서 뭐라 부른다? 지구 단위계 일부라고 하는 거. 왜? 자, 하나의 시 또는 군의 전부가 아니라 그 중에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묶인 일부에 대해서 토지용 합리화 등을 목적으로 수립하는 도시군 관리계획을 지구 단위계. 5번 질문, 지구 단위계획을 통해서 토지용 합리화, 기능 증진, 미관 개선 등을 할 수가 있다. 특별한 이슈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흔들어주는 지문이야. 토지 적성 평가제도, 토지 거래 허가제도, 지금까지 문제에서는 지구 단위 계획도 다 사이드로 흘러가는 지문. 그저 시험 문제에서는 지역 지구제 정도까지만 지금까지는 쟁점을 삼고 있습니다. 그 밑에 토지거래 계획에 관한 허가구역은 토지 투기적 거래에 성행하거나 지가의 급격한 상승이 하는 지역 등을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 큰 의미 없고요. 여기서 파생되는 주제가 아까 선매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수용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허가나 불허가 처분의 문제로 넘어가게 된다.
그 밑에 자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에 있어서 개별 공시지가 국토부 장관이 공시한다. 틀렸죠? 자 해서 이거 이제 다시 뼈대 한번 체크하십시다. 외우고 들어가셔야 돼. 자 표준지 공시지가, 표준주택 가격, 공동주택 가격 개별 안 들어가 있으면 누가 국토부 장관이 결정 공시하고요. 개별 공시지가 그 다음에 개별 주택 가격이라는 것은 누가 시군구청장이 결정 공시한다. 그래서 이건 나중에 따로 이 감정평가론 파트에서 한 문제를 뽑는 건 별개 무조건 한 문제 나옵니다. 그걸 좀 이제 정책론 파트에서 쉽게 구성했던 지문이고요. 자, 2번 부동산 가격 공시 제도에 따라서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령상 시군구청장 공동주택 가격 공시 틀렸죠? 자, 시군구청장은 뭐가 된다? 개별 들어가 있어야 된다. 시군구청장 어떻다? 개별 들어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공동주택 가격은 개별의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공동주택 가격은 누가 공시한다? 국토교통부. 읽지 마시고요. 뼈대 미리 외우고 들어가야 된다고 계속 외우셔야 돼. 자, 개별 들어가 있으면 개별 공시니까 개별 주택 가격은 시군구청장이 공시하게 될 테고, 개별 없는 표준지 공시니까 표준주택 가격, 공동주택 가격은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 공시한다. 지금 계속 느껴야 되는 게 뭐냐면요. 제가 지문을 보여드리는 건 그냥 지문을 읽어보자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냥 집에 가서 외우라고 안 해놓으니까 그냥 계속 같은 얘기를 미친놈처럼 떠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이게 한 2순환, 3순환 되게 되면 이게 과목과 전혀 무관하게 그냥 딱 포인트 몇 개만 달달달 외우고 해서 사람 뇌가 신기한 게 처음 외우다 보면 이제 어느 순간에 암기가 돼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 정도. 115페이지 부동산 거래 신고라고 하는 거,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에 따라서 거래 당사자가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잔금 지급으로부터 60일, 틀렸죠? 계약 체결로부터 30일 이렇게 갑니다. 이거 고치지 마. 자, 쟁점 안 되니까 이걸 외울 게 아니라고 그냥 이렇게 흔들어주는 질문. 다만 제가 이 공인중개사법 이런 걸 같이 설명을 드리니까 기억나자고 이렇게 한두 번씩 지적을 해드리게 되는데 그게 다 암기가 돼버리면 재미없어요, 수업이. 그래서 그냥 계속해서 느껴야 되는 게 모르는 것들이 곳곳에 산재하고 있구나. 그러면 이제 방법이 없으니까 답이라도 몇 개씩 외워가자. 이렇게 접근해 주실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교재 115페이지 두 번째 박스 개발 부담금, 재건축 부담금 등에 대해서 나옵니다. 국가는 공공기관의 개발 사업 등으로 인해서 토지 소유자의 노력에 관계없이 정상 지가 상승분을 초과해서 개발이익이 발생한 경우 개발 부담금으로 환수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죠. 주어서로 끊어가면 국가는 개발 부담금 환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아까 국토부 장관이 재건축 부담금 환수한다고 그랬었죠. 이건 지자체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법의 문제이기 때문에 전국적인 차원이 된다. 그래서 국토부 장관이 개발 부담금 또는 재건축 부담금을 환수하게 된다. 이렇게 가셔야 돼. 해서 지자체장, 토지공사 이런 거 들어가면 안 돼. 아까 유치찬란하게 공공토지 비축을 지자체가 관리하는 데서 틀리게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맥락에서 중앙정부에서 세금도 기본적으로 지방세가 있긴 하지만은 전국적으로 동등하게 적용한다. 해서 국가고요. 2번 개발 부담금제는 개발 사업의 사업 시행으로 이익을 얻은 사업 시행자로부터 개발 이익의 일정액을 환수하는 제도. 그래서 아까 토지 소유자도 가능하고요. 사업 시행자도 하여튼 이익을 얻는 사람 모두에게 어떻다 환수한 제도 개발 부담금 제도고요. 3번 개발이익 환수제에서 개발이익은 개발 사업 시행에 의해서 물가 상승분을 초과해서 개발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에게 귀속되는 사업의 이윤의 증가분 더럽게 어려웠어. 자, 정상지가 초과 상승, 이걸 우리가 개발 부담금. 이 문제는 진짜 어려운 겁니다. 물가 상승률이 뭐냐, 이런 얘기를 해서 아주 어렵게 구성을 했었고요. 이 문제는 정말 까다롭죠. 그래서 정상지가 상승분, 이런 게 이제 키워드가 되는데, 실제 시험 보실 때는 겁나 힘들었을 지문이 될 겁니다. 4번. 자, 개발권 양도제는 개발사업 시행으로 이익을 얻은 사업 시행자로부터 불로소득적 증가분의 일정액을 환수. 틀렸죠? 이게 개발 부담금 제도가 되게 됩니다. 용어 때문에 헷갈리는 거야. 개발권 양도제는 미국 제도이고 개발 부담금 제도는 우리나라 제도. 그래서 용어가 비슷해요. 출제위원들의 학교론의 출제 기술이라는 게 좀 유치해요. 그래서 개발권 양도제, 개발 부담금 용어가 비슷하니까 두 개를 비교해서 틀리게 구성했고요. 5번 재건축 부담금이라고 하는 거. 정비사업 중 재건축 사업 그리고 재개발 사업. 틀렸죠? 재건축 부담금은 당연히 재건축 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서만 환수하는 거죠. 우리 앞에서 개발론 분류할 때 정비사업은 이렇게 분류가 됐었죠. 달동네 이거 뭐라 부른다? 주거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된다? 개선사업이라고 하는 주거 환경 개선사업. 두 번째가 뭐가 된다? 재개발이라고 하는 거. 자, 평지가 뭐가 된다? 재건축. 그래서 재건축 부담금은 말 그대로 재건축 사업에서만 문제가 되는 것이고 재개발 사업과는 관련이 없다. 근데 지문에서는 이제 재개발 또는 재건축에서 틀리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재건축 부담금, 개발 부담금, 준조세 형식을 갖고 합헌이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다. 넘어가서 자, 여러분 교재 116페이지 개발 손실 보상제라고 하는 것은 토지 이용객의 결정으로 종래 용도 규제가 완화됨으로 인해서 발생한 손실을 보상해주는 제도로서 대표적인 것이 개발 부담금 제도가 있다. 말 자체가 전혀 되지 않아. 손실 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논리 구조입니다. 적법한 공권력 행사에 따라서 손실을 입은 사람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는 것을 손실 보상. 이게 바로 뭐냐면 대부분 수용 얘기야. 수용하는 과정에서 일정한 보상금 주지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손실보상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말 자체가 아예 안 돼.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한두 개가 틀리고 맞고 이거 문제가 아니라 아주 아사리판이야. 다시요. 자, 적법한 공권력 행사에 따라서 손해를 입게 된 적법한 공권력 행사에 따라서 손해를 입게 된 사람한테 보상해 주는 것을 뭐라고 한다? 손실보상이라고 부르게 된다. 그래서 손실보상이라는 개념이 하나 있어. 처음으로 이제 지문에 구성이 됐는데 거의 멘붕 왔을 지문이 되겠습니다. 멘붕 왔을 지문 중에 하나가 이 지문. 해서 자, 우리가 이제 불법적인 공권력 행사, 이건 손해배상의 문제로 넘어가게 됩니다. 다시 용어 하나, 상식적으로 하나 기억하십시다. 손실보상이라고 하는 거, 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적법한 공권력 행사 때문에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 일정액을 보상해 주는 제도를 손실보상이라고 부르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손해배상이라고 하는 것은 불법적인 공권력 행사 때문에 손해가 발생했을 때 그걸 배상해 주는 것을 손해배상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거기까지 공부할 필요는 없는데 저는 이제 위안부 관련한 합의, 논의 정했어요. 가장 이제 대법원 판례의 핵심적인 이슈라고 하는 것은 배상이라고 하지 않고요, 보상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자, 일제라고 하는 것이 우리 조선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지금 뭘 했다고요? 나름의 적법한 공권력 행사를 했던 것이고, 그래서 손해가 발생했다. 그때는 손실보상의 문제로 가게 될 것이고, 논리가 그거예요. 손해배상이 아니라 이건 손실보상의 문제로 해석을 하게 되면 그게 가능해졌던, 보상이 또 가능해졌던 그런 사유가 있습니다. 필요 없어요. 그냥 자, 어려운 얘기고 좀 논리가 좀 우리 시험 범위를 사실 거의 뛰어넘는 그런 지문이었고요. 몰라도 답 안 돼. 그럼 방법이 뭐라고요? 계속 느끼셔야 돼. 아무리 공부를 해도 전혀 모를 얘기가 몇 개씩 깔려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 지문 하나하나 의미를 새긴다.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돌아서면 잊어먹게 돼 있어요. 답이라도 외우셔야 돼. 답이라도. 그리고 계속 여기에 노출돼야 돼. 자, 지문 읽었는데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다. 그럼 답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기 머리 쓰다듬어 줘야 돼. 자, 이때 보통 수험생이 빠지는 함정이 읽어봤는데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머리를 쥐어뜯으면서 아이씨, 내 공부를 좀 더 할 걸. 택도 없는 짓거리. 몇 년을 해도 그 실력이 쌓일 수는 없어요. 양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그때마다 이제 딱 읽어봤는데 막혀. 개소리 새끼들 그냥. 내가 읽어볼 줄 알고 나는 아는 거 읽어볼 거야. 이렇게 가셔야 돼. 시험 문제를 접근해 갈 때 아는 걸 찾아보는 게 지혜라고. 왜? 여러분들은 답 위주로 외워왔기 때문에 16년간의 데이터를 분석을 해왔기 때문에 답이 되는 주제는 정확히는 몰라도 그 중에 감이, 자, 어서 손이 가, 그냥 손이 가고 마음이 가, 뭔지 모르지만 예능에서 많이 보내 같은데, 그래서 모든 문제를 풀어갈 때 다음 중 많이 본 놈을 고르시오. 이렇게 문제를 풀면은 해결이 돼요. 아니 그렇다고. 근데 대부분 수험생이 빠지는 함정이 애초에 공부할 때부터 대충 공부를 하고 계획도 체계도 없이 무작정 그걸 차 외우겠다고 식으로 접근하고, 두 번째 시험장 가서는 결국 뭐냐면 다음 중 처음 본 놈을 고르시오. 그래서 그 처음 보는 건 다 말짱꽝이야. 우리가 대학 다닐 때 미팅하는 거, 자, 처음 보는 아가씨 또는 처음 보는 아이씨, 다 꽝이었어. 결론은 그때 호르몬이 분비가 안 됐으면은 인생이 훨씬 더 편안해졌을 거야. 코로나로 걱정이 없잖아. 코로나가 뭐 걸리고 말고 떠나서, 코로나 이건 지랄인 게 주변 사람 때문에 겁나 개판돼 버리더라고요.
걸렸던 사람들의 그 수기 비슷한 걸 보게 되면 자기 혼자의 문제가 아니야. 전부가 다 개판이 돼버려요. 엄마 아빠 걸리지, 엄마 아빠, 젊은 친구들이 이제 코로나 걸리게 되면 엄마 아빠가 일단 직장을 다니는데 다니든 못 다니든 간에 겁나 14일 동안 강제 휴가. 게다가 그 회사가 문제가 되면은 그 건물 자체가 막 폐쇄가 돼버리고 그렇게 하니까 이게 민폐도 이런 민폐가 없어. 그럼 봐봐. 대학 때 미팅을 안 했고, 뭐 등등등. 그때 호르몬의 발현이 없었으면은 혼자 살 거 아니야. 얼마나 편해. 다시 시험 보실 때도 눈에 익은 아이, 그 아이를 찍는다. 이렇게 가셔야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교재 116페이지 보니까, 답을 2개나 뽑았네요. 해서 보니까, 개발권 양도제는 규제 지역의 토지 소유자의 손실을 개발 지역의 토지에 관한 소유권의 부여를 통해서 보전하는 방법. 틀렸다고요? 규제받고 있는 토지 소유자한테 개발 가능한 토지 소유권을 주는 게 아니라, 개발권이라는 권리를 부여해서 양도도 할 수 있고 다른 데 가서 쓸 수 있는 거, 이걸 개발권 양도죠. 그래서 1번 틀렸다고요? 소유권을 주는 게 아니라고. 개발 가능한 지역의 토지의 소유권을 주는 게 아니라 그냥 개발권이라는 권리 자체를 만들어서 부여하는 거. 여기 이제 제가 여러분들이 그걸 기억을 할지 모르겠지만 탄소 배출권 제도 뭐 이런 거 있다고 그래요. 정확히 저도 모르는데 탄소 배출권. 그게 뭐야? 탄소를 지구 환경 오염을 덜 시키는 기업한테 탄소 배출권의 권리를 부여한다고. 그러면 오염시키는 애들은 어떻게 해야 돼? 탄소 배출권을 사야 돼. 그런 식으로 이제 운용하는 게 이게 바로 개발권 양도제라는 개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정도고요. 2번 공공이 부담해야 되는 비용을 절감하면서 규제에 따른 손실의 보전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정부는 돈을 한 푼 더 지불 안 하면서 민간에서 이 개발권을 사고 팔게 됨으로써 특정 규제를 받고 있는 토지 소유자에게 손실을 일정 부분 해결해 주고 있다. 3번 규제 지역 토지 소유자의 재산상의 손실을 시장을 통해서 해결하려는 제도. 4번 개발권 양도제는 개발 제한으로 규제되는 보전 지역에서 발생하는 토지 소유자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로서. 여기까지 맞아요? 근데 뒤에 가서 현재 널리 시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지 아니한 제도. 그래서 두 가지 키워드네요. 개발권이라는 권리를 만들어주는 거지 토지 소유권을 주는 것은 아니다. 두 번째, 이 개발권 양도제는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지 않다. 그 다음에 5번 질문, 개발권 양도제는 개발 사업의 시행으로 이익을 얻은 사업 시행자로부터 불로소득적 증자분의 일정액을 환수하는 제도. 이게 아까 봤던 질문, 개발권 양도제가 아니라 개발 부담금 제도라는 것을 정의를 한 거죠. 앞에서 봤던 질문을 다시 한번 배치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개발 부담금제하고 개발권 양도제, 용어가 비슷해서 착각할 수 있겠고요. 옆에 관련 기출문제 보니까 지금 29회 때 30회 때 연속 출제가 됐네요. 자, 이런 거 보면서 느끼셔야 돼. 그러니까 29회, 30회 계속 똑같은 문제가 구성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라도 절대 실수를 해서는 안 돼. 지금 새로운 문제, 아까 우리 뭐 관리업, 주택 관리업인가 이런 이상한 문제가 하나 구성이 됐던 적이 있는데 그런 문제는 찍는 걸 제외하고는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29회, 30회 연속 나왔던 이 문제는 당연히 맞추고 들어가야 되지. 자, 22회, 요때 전에 한때 유행했던 문제가 우리나라에서 시행되는 제도, 시행되지 않는 제도. 그래서 법령을 기준으로 현재 우리나라 시행되고 있는 제도를 모두 고르셔서 실거래가 신고제 시행되고 있고요. 분양가 상한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택지 소유 상한제 폐지됐고요. 토지 초과 이득 세제라는 것도 폐지. 둘 다 위헌 판단받아서 폐지된 제도.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학개론이라는 게 좀 어렵다고 보는 게 공법부터 시작해서 골고루 아셔야 돼. 그래서 이게 전에 이제 보통 학개론 선생님들은 학개론, 경제론이나 뭐 시장론 몇 가지 한정된 주제를 가지고 보는데 제가 이제 크게 성공할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이런 거예요. 이건 정책론은 거의 다 공법적인 요소, 2차 과목에 관련된 요소가 거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개별법의 내용을 모르게 되면 거의 무너져버리는 그런 문제 패턴이 되겠고, 하여튼 그 정도. 그 다음에 2번 문제, 정부가 시행 중인 부동산 정책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고르시오. 30회 때 나왔어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끄트머리 개발 제한구역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읽자고 힘드니까. 지금 두 줄 넘어서면 일단 주워서 끊어서 읽으라고.
도시확산 방지 보완상 이렇게 가는 건데 아까 그린벨트는 한번 나왔었죠. 도시확산 방지를 위해서 지정한다 이런 지문이 나왔었는데 이제 지정권자 공법이랑 관련돼 있죠. 개, 시, 수, 도, 입 중에서 개발 제한구역, 시가화 조정구역 그 다음에 지금 두 가지는 국토부 장관이 결정한다. 수선전 보호구역은 해수부 장관, 입지 규제 최소구역은 시, 도지사, 대도시시장이 지정한다. 공법에서 공부했던 주제. 2번 지문이요. 도시계획구역 안에 택지에 한해서 점점점 토지 소유가 택지에 대해서는 초과 소유 부담금을 부과한다라고 해서 이게 이제 말 자체가 전혀 안 되는 게 다 지금 없는 단어야. 택지 소유 상한제는 현재 어떻다 시행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 이거는 자 택지 소유 상한제에 따르게 되면은 자 이게 처분 의무가 발생하거든요. 무슨 부담금을 부과했던 것도 아니야. 그냥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지금 뒤죽박죽 섞어놨어. 어찌됐든 간에 229회 때 택지 소유 상한제하고요. 그 다음에 토초세가 위헌이다라고 하는 거. 요걸 알았으면 대강 부드럽지는 않지만은 이 지문 2번을 골라내실 수가 있겠고요. 3번 정부는 자 토지주택공사를 통해서 토지 비축업무를 수행케 할 수 있다. 앞에서 우리 답이 한번 됐던 거죠. 공공토지 비축 관리주체 누가 담당한다? 토지주택공사가 관리한다. 28회 때가 나왔던 지문 답이 됐던 지문을 끌고 들어온 거야. 실질적으로 공공토지 비축은 누가 한다? 토지주택공사. 이게 출제 포인트였다고. 그걸 다시 끌고 왔다고. 새로운 지문이 아니야. 그 다음에 4번 지문 토지를 경제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등등등 용도지역제. 맨날 나온 거죠. 행정적, 법적 장치다라고 하는 거. 이게 용도지역제라고 하는 거. 5번 국토부 장관 끄트머리 투기과열지구 지정할 수 있다. 오른편. 뒤에서 이제 주택정책할 때 분조투라고 해서 설명드리게 될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공법이라는 공부가 안 돼 있고 2차 과목이 세팅이 안 돼 있으면 아사리판이야. 수험생들은 거의 멘붕 와버리는 그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자 주로 토지 정책을 중심으로 해서 간접적 개입 방법 설명드렸고 제목만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지역지구제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간접적 개입 방식이 되게 될 것이다. 여기서 출제했던 것은 용도지계 정의 등을 가지고 두 문제는 구성이 돼서 자연환경 보전책하고요. 자, 아까 1전단 2전공이라고 하는 거 요걸 쟁점으로 삼아냈었고 토지거래 허가제, 토지의 처분 등에 관한 규제 대상 이렇게 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장의 어떤 투명화라는 관점에서 부동산 가격 공시 제도나 실거래가 신고제 이런 것이 자 바로 그 준강성 효율적 시장에 대해서 어떤 가격 정보를 제공하는 수단이 될 수가 있겠다. 그리고 나서 개발 부담금, 재건축 부담금, 세법이랑 연계가 될 수가 있는 그런 개념이 되겠고요. 어찌됐든 간에 현재 시행되고 있다. 이거랑 바로 비교할 게 토초세, 택지 소유 상한제 이런 것은 어떻다? 현재 시행되고 있지 않다. 그리고 개발권 양도제라고 하는 것도 포인트 현재 시행되고 있지 않고 관련한 쟁점으로서 개발권 양도제는 개발권을 부여해서 양도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지 새로운 토지거나 소유권을 부여하는 제도는 아니다라고 할 것. 이 정도가 바로 자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하다가 기억났던 거 주택거래 허가제라고 하는 것도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이건 이제 이런 것은 되게 어렵죠. 주택거래 허가제라는 걸 만약에 국토부 장관 주택거래 허가구역 지정할 수 있다 이런 식의 툭 지문 던져놓게 되면 거의 멘붕 옵니다. 왜? 없는 제도니까 공부를 한 번도 안 했던 거니까 어쨌든 요 근래 사회적 이슈가 됐던 게 주택거래 허가제 이게 운운했었거든요. 그래서 현행 우리 법에서는 주택거래 허가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보시고 잠시 끊었다가 이제 주택정책 등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